안녕하세요. 마지막 시간으로 31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건축물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 제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있다. 1번 맞는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 기출문제에 출제한 것으로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도, 시군구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관할 차이에 관한 사항들을 저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조정신청은 당사자 중에 한 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한다. 그래서 분쟁 당사자가 100명이었을 때 100명 전부가 분쟁 해결해달라 요구를 하게 되면 재정 신청이 되고, 분쟁 당사자 100명 중에 한 명 이상, 1명, 10명이 해결해달라 신청하게 되면 그것은 조정 신청이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조정 신청 받으면 90일, 재정 신청 받으면 180일 내 절차 완료해야 한다. 60일, 120일입니다. 그래서 조정기간은 60일, 재정기간은 120일 내 절차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틀린 정답입니다. 4번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와 관계된 내용인데 조정 신청이 있다고 해서 공사 중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공사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공사 중지 가처분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5번입니다. 당사자 조정안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 할인하면 재판상 하에와 동일한 효력 갖는다. 재판상 하에 줄쳐 놓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판상 하에를 인정하지 않는데, 최근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면서 재판상 하에를 개정했습니다. 종전에는 조정서에 기명 날인하게 되면 분쟁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했지만 지금은 재판상 하에로 개정했습니다. 단순한 합의일 때는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또다시 소송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에 설치하고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결과, 재정 결과에 대해서는 최종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근 법을 개정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여 기판력을 인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5번에 관한 사항이 최근 개정되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실 지문이 아닌가 싶고 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32번입니다.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장수명 주택에 관한 사안입니다. 오랫동안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이 말 보게 되면 수명이 긴 주택을 말한다. 2번입니다. 일반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원룸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원룸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 외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립니다. 3번 이종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택법에 주택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준주택이라는 것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준주택은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죠. 준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오노닥이었습니다.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이 다중생활시설은 바닥 면적합 5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숙박시설로 용도가 정해지고 500 미만일 때는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된다는 걸 파악해 놓습니다. 3번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건설 동그라 놓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택, 세대 구분형 공동택 가로 해놓습니다. 전체 세대 중에 3분의 1 넘지 않아야 한다.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것과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 기존 공동택을 개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게 되면 항상 3분의 1이라고 하는 기준 적용되고, 개조하게 되면 기존 주택 포함하여 2세대 이하로 할 것, 전체 세대 중에 10분의 1 이하일 것, 동해 세대 중에 3분의 1 이하일 것. 그래서 이 10분의 1, 3분의 1이란 말 보게 되면 기존 공동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택으로 개조했을 때 적용되는 기준이며, 3분의 1이란 말 보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때 적용되는 기준이죠. 그에 대한 구분을 해놓습니다. 5번입니다. 간선시설은 도로 등의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을 같은 종류의 주택단지 밖에 기관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간선시설은 기관시설과 기관 사이에 연결되는 시설을 간선시설이라 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역난방시설과 진입도로가 되게 됩니다. 특별히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가로 3개 해놓습니다.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 포함한다. 이 세 가지 시설에 있어서는 단지 내 기관시설도 간선시설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2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33번입니다.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조합은 매년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드시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1번입니다.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번 맞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공법에 조합은 3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 그리고 주택조합이 있는데, 이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는데, 최근 법을 개정하여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정비법에 정비사업조합을 준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주택법상 등기에 관한 절차를 두지 않기 때문에 비법인이지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정비사업조합의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법상 법인으로 법 성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도록 되어 있고,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때에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립하게 됩니다. 조합 설립 요건에 관한 사항을 늘 숙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2번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사용공사 받는 날까지 설립 인가부터 사용금사까지 가려놓습니다. 계속하여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조합원은 20명 이상 되어야 된다. 인가받아 설립하는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지의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주택건설 예정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택건설 용지 확보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수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는 사용금살까지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최소 20명 이상의 조합원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합원 자격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한 날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가 조합원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10년 경과돼야 되고,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시행하고자 한다면 15년 경과된 때 증축형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수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리모델링 조합은 동별 리모델링 사업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공동주택을 소유하거나 복리설의 소유자인 때만 조합원 될 수 있고,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주민 동의 필요합니다. 3분의 2죠.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을 허가받고자 한다면 그때는 75%의 동의 필요한데,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번과 관련된 2번 내용, 조합 설립 요건 저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 결정하여야 한다. 이런 해산 여부 결정할 때는 조합원 전체 20% 이상이 출석하고 규약이 정하는 동의 요건을 충족한 때 해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 주택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하여 주택조합과 관련된 법령 규정을 대폭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우리는 발기인이라 하고, 저 발기인이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합 설립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데, 주택건설 예정지에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한 때 조합원 모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을 충분히 모집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고자 한다면 주택건설 예정지에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과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고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 받은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되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게 되는데, 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에 주택건설 예정지에 100%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2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저 사업 종결 여부 결정하고자 하면 가입 신청자 전체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가받은 자는 3년 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한다면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3년이 사업 종결과 조합의 해산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게 됩니다. 3번 그런 차원에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4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후 조합원을 추가 모집한 경우 주택조합의 변경 인가 받아야 된다. 조합원 추가 모집 등의 변경 인가 대상이 되고, 이러한 변경 인가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까지 변경 인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인가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 그리고 조합원 자격 요건에 대한 판단 이야기 나오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입니다. 총회에서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려면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5분의 4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을 틀린 정답으로 해놓습니다. 주택조합과 관련되어서는 다양한 내용들이 시험거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에 관한 사항 이 정도 확인해 놓으시고, 이런 방법으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임원에 관한 사항과 총회에 관한 사항,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하셔야 됩니다.
최근 시험에는 조합원과 관련된 사항을 시험에 내면서 조합원 충원에 관한 사항을 작년에 시험에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원 조합대 건설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작년 개정 사항으로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꼭 한번 정리해 놔야 됩니다. 나머지 조합대 건설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시는 게 주택조합이 매년 출제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3.4번입니다. 주택상환사채. 가끔 시험 나옵니다. 다만 최근 개정된 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살펴놓습니다.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 청구를 발행한다. 공법상 채권제도는 4개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계획설 채권, 개발법의 토지상환 채권과 도시개발 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에 주택상환사채 있는데 이 4개 채권 중에 상환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채권제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합니다. 그래서 1번 틀립니다. 2번입니다. 주택상환사채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2번 맞죠. 그러면 4개 채권 중에 승인 대상 아닌 것은 도시군계획설 채권 하나입니다. 토지상환 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되고 도시개발 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되며 주택상환사채 발행하고자 한다면 국장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도시군계획설 채권은 승인 받는 거 아닙니다. 3번입니다. 주택공사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받아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다. 공공이 채권 발행하는 데는 보증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립니다. 4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가 발행한 사채 효력은 상실한다. 민간인 등록사업자가 사채 발행하고자 한다면 금융기관에 보증받아야 되고 보증받은 사채는 등록사업자의 등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5번입니다. 사채 상환기간은 2년 초과할 수 없다. 3년 초과할 수 없죠. 상환기간은 사채 발행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이다.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공급 계약 체결일까지를 상환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아니라 주택공급계약 체결하는 날까지를 상환기간으로 정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3, 4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5번과 관계된 사항을 다시 정리해 놓습니다. 최근 주택법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전매 제한과 관련된 개정을 하여 우리를 좀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택 개념과 관계되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주택법상 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지위가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청약통장이 되게 됩니다. 저 청약통장은 청약 신청하여 당첨되면 사업 주체와 주택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저 공급 계약 체결 이후 주택 건설 사업이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는 우리가 직접 살게 되는 주택이고요. 공급 계약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는 분양권이라 하는데 저 분양권을 법에서는 입주자, 지위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등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 상태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지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은 공법상 법률 규정에 따라 새 아파트 공부할 수 있는 법적 지위, 증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시점에서는 양수할 수 없습니다. 흔히 분양권이라 분류는 주택 공급 계약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까지 양수할 수 있는데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되면 분양권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주택에 대해서는 거래 가능한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일정 기간 최대 7년 동안 거래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세 가지 성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은 2단계에 해당되는 것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3단계에 해당되는 주택으로 각각 가늠해 놓습니다. 그래서 주택 상사채 상환기간은 3년 초과할 수 없는데 사채 발행한 날, 주택 상사채는 증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발행한 날부터 주택 공급계약 체결한 날까지가 3년 초과할 수 없는 겁니다. 공급계약 체결한 이후에는 분양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거래할 수 있겠죠. 그 정도를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3회 4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35번 택지 취득 등의 시행 보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잘 나오진 않지만 기본적인 것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1번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탄자 소유한 토지를 매각 임대함에 있어서 국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매수 원하는 자가 있을 때 우선 매각할 수 있다. 1번 맞습니다. 국공지의 우선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조합택 건설하거나 국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이러한 국공지를 매수한 자는 2년 이내 해당 주택을 건설해야 됩니다. 완공이 아니라 착공입니다. 그래서 1년 내에 조합택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판매한다. 1년이 아니라 2년이죠. 그래서 2번 틀립니다. 통상 우리 착공과 관련되어서는 2착입니다. 1착 건축신고한 때 1착이고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가 있다면 3착 그리고 5착은 국토계획법에서는 주민 입안 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면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 5년 이내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는다면 특별건축구역 해제할 수 있죠. 그리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은 주택건설 사업은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고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임의적 취소만 있지 강행 규정에 의한 필수적 취소가 없습니다.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래서 1착, 3착, 5착 이 세 가지 제외한 나머지는 착공 이야기 나오면 2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3번 토지 수용과 관계된 사항으로 국가 등의 공공이 국민택 건설 사업 하게 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공지법에 의한 사업 인정 및 고시 있었던 것으로 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3번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4번 손실보상 업무에 대한 위탁입니다. 다만 이 손실보상 업무를 국가 주택공사가 지방자탄체에 위탁하면 2%의 수수료 부담하는 반면 민간이 위탁하게 되면 4%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채비지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주택용지로 채비지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우선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번은 답을 2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되어 용지 확보에 대해서는 공공이 국민택 건설하게 되었을 때 토지 수용, 사용에 관한 사항과 국공유재 우선 공급 그리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채비지의 국민택 용지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이 세 가지를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36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도시형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1번 맞습니다. 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도 올해 일부 사항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출제거리가 되게 될 겁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주택 공급 가격을 주택 법령으로 제한하는 주택을 말하는데 그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
공공택지의 택지 중에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건설하여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방금 보신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경제 자유구역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으로서 관광특구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관광특구 안에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공공 재개발 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최근 정비법 개정하여 공공 재개발 사업과 비견되는 것으로서 공공 재건축 사업도 있습니다. 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안에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공동택, 공공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개입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하는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거나 대지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공공이 재개발 사업에 관여했을 때와 공공 재개발 사업 이 두 가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들을 꼭 한번 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36번은 분양가 상한제 중주택 올해 당연히 출제할 거리라고 잡아놓습니다. 2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지도이사가 지정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중에 제일 요건이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건설과 관계된 곳입니까? 공급과 관계된 것입니까? 건설과 관계되었다면 있잖아야 되죠. 그래서 12개월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전년 동기 대비 주택 매매 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인 곳, 그리고 청이 5대를 초과, 10대를 초과란 말 기억난다면 그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과 관계된 사항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3번 관광특구안에 50층 미만이고 높이가 150m 미만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제외해야 되는데 그 요건 충족하지 못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죠. 4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주민 이해관계는 지정권자에게 해제 요청할 수 없다. 해제 요청은 행정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요청하는 것이지 주민 이해관계는 요청 못합니다. 그래서 4번 옳은 지문이죠. 5번입니다. 사업체가 수도권에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입주자는 최초 입주 간일부터 최대 5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최근 개정된 거주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5년, 3년, 3년, 2년입니다. 나중에 거주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문제로 볼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다양한 내용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꼼꼼히 정리해야 될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37번입니다. 국장은 A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A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A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사업주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해당 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A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기존 주택을 매매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 주택에 대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날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거래할 수 없고 최대 5년간 분양권 전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3번 부기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그냥 보십니다. 그리고 4번 A 지역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입주자 저축 증서 상속하는 것은 허용된다. 상속 동그라미 놓습니다. 상속은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에 불과하고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5번입니다. A 지역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실직, 파산, 신용 불량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주택공사에 동의받아 전매할 수 있다. 주택공사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종전에는 사업체에 동의받아 전매 제한에 대한 예를 인정했는데 이번에 법을 강화시켜 사업체가 아니라 주택공사에 동의받은 때만 전매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전매 제한에 대한 예외 사유로서 실직 등의 경제적 어려움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37번은 답을 2번으로. 38번입니다. 토지 임대 분양 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주택 문제와 관련된 대안책으로서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법상의 지분형 주택과 함께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1번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한다. 분양주택 소유자 75% 이상이 갱신 청구하는 때는 40년 범위 내 갱신할 수 있다. 1번 맞습니다. 토지 임대 분양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몇 년? 40년간 토지를 임차할 수 있다. 그 정도 살펴놓습니다. 2번입니다. 토지 임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그 주택의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 기간 동안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전세권 줄쳐 놓습니다. 지상권 설정된 것으로 의지하죠.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3번입니다. 토지 소유자와 토지 임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주택법령이 정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약정을 체결할 경우 약정 체결 후 2년 지나기 전에 토지 임대료 증액 청구할 수 없다. 2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토지 임대료에 대한 증액 청구 제한 기간은 2년이라는 것을 밝혀 놓습니다. 그리고 4번 이번에 개정된 사항으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사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됩니다. 우리 민법상 부동산에 대한 거래는 자유계약인데 당사자 선정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임대 분양주택에 있어서는 양도하고자 할 때 그 상대방은 주택공사 하나이거든요. 최근 개정사항으로 꼭 4번도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5번 토지임대 분양주택에 적용하는 법률로서 주택법을 먼저 적용하고 집합건물법, 민법 순으로 적용한다. 집합건물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죠. 그래서 우선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38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39번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보십니다. 우선 농림부 장관이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가로해 놓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농업진흥지역 지정 승인하기 전에 승인 동그라미 놓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권은 시도지사가 가지고 농림부 장관은 승인권자입니다. 저 승인 시에 미리 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은 녹간농자가 대상이지만 단세 특별시에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특별시 추천 놓습니다. 제외 동그라미 놓습니다.
3번 지도예산은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려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해야 한다.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이야기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해제는 누가 한다? 지도의사가 관할 관청이라는 걸 확인해 놓습니다. 4번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유가 없어져 원래 농업진흥지역으로 환원하는 경우 환원 동일해 놓습니다. 지도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그리고 농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면 심의 절차와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5번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은 용수원 보호, 토질 보전 등을 위한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양분하게 되는데 우리 계란을 보게 되면 노른자와 흰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구역은 노른자에 해당되게 되고 흰자가 보호구역에 해당되게 되는데 농업진흥구역은 잘 정비된 경작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주변에 용수 확보와 관련되어 지정되는 곳이 있다면 농업보호구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수원 확보 이 말 보게 되면 농업진흥구역에 그래서 5번 용수원 확보란 말 보게 되면 농업보호구역에 지정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39번은 답을 5번을 넣습니다. 40번입니다. 농지법상 다음 중 농지 전용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조치명령 위반. 조치명령 위반 추정없습니다. 농지를 농지가 아닌 건물 건축할 땅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농지 전용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행정청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한다면 농림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민간이 규모 큰 사업하고자 한다면 농림부 장관에게 농지 전용 허가 받아야 되며 민간이 농가주택 만들고자 한다면 농지 전용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 전용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면 농지 전용 취소할 수 있는데 한번 공사 중지 명령 조치 받았는데 공사 중지 명령을 또 위반했다고 하면 2번 위반한 것이죠. 그럴 때는 괘씸하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앞으로 농지 전용 허가 취소와 관련되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이 말 나오게 되면 2번에 관한 지문만 연결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2회 모의고사를 함께 보셨는데 점수 잘 나오셨죠? 만약 틀린 게 있다고 하면 그 틀린 게 우리가 공부할 대상이 되고 그걸 잘 정리하시게 된다면 분명 공법과 관련되어 좋은 점수를 얻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